네, 그러면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은 TSP를 활용을 한 이제 HBM 공정, 그리고 이제 WLP 패널 레벨 패키징 쪽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AVP 사업부도 만들었죠. AVP 사업부 만들었는데, 올해 25년에는 아마 AVP 사업부가 다시 존속을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의 중요성은 너무나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AVP 사업부라는 곳이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졌을 때 전공정인 이제 팹에 존재하는 인력들과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AVP 사업부의 구성은 팹에 존재하시던 분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팹 기술들이 어드밴스 패키징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의 이제 기술과 공정 단위를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징을 PCB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이 PCB에다가 칩들을 하나하나 이제 넣어놓고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드밴스 패키징의 공정의 단위는 더 커집니다. 웨이퍼 크기로 공정을 진행을 하거나 패널 크기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크기라는 뜻은 결국에는 디바이스 웨이퍼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라고 부르는 공정용 웨이퍼 크기의 기판에다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웨이퍼 레벨, 즉 웨이퍼의 크기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그림보다 여기서 나온 이제 PLP나 WLP 그리고 이제 PCB의 크기를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크고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PCB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런 PCB 레벨 패키징에서는 완성이 된 PCB라고 부르는 기판을 활용을 하지만 패널 레벨이라든지 웨이퍼 레벨에서는 PCB를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기판을 위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판을 만드는 기술력이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력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공정들이 결국에는 팹 공정의 기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팹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이동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과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의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요. 어드밴스 패키지에서 이제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제품을 컨벤셔널로 이제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주로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와이어 본딩으로 만들면 메모리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칩 대비해서 인터커넥션의 길이가 와이어가 더 길어서 정기적인 속도는 좀 떨어질 언정 용량을, 칩을 스태킹을 더 위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TSP라고 부르는 실리콘 면 내부에 관통선을 뚫어서 위부터 아래까지 패턴면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플랩칩 제품의 기술인 거예요. 플랩칩도 지금 보면은 패턴면에다가 이 솔더 범프를 심어서 수직으로 빠르게 하단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이 TSP를 내부에 뚫어줌으로써 한 층의 플랩칩이 아닌 다층 구조로 플립칩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HBM을 개발을 했을 때 이렇게 내부에 TSP를 깔게 되면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D램을 선택을 한 거죠. 둘 다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D램을 다층 구조로 쌓아서 수직으로 빠르게 빼내보자. 그랬더니 이제 성능이 터무니없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역 폭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용될 곳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등등이 나오면서 이 HBM의 물량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사실은 이 호황을 굉장히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제품에서 이러한 플랩칩
패키지가 컨벤셔널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는 웨이퍼 레벨, 패널 레벨 패키징을 통해서 비메모리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웨이퍼 레벨, 뭐 팬아웃 패키지, 패널 레벨, 팬아웃 패키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비메모리 제품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더 이상 이제 PCB가 아닌 하단의 기판을 RDL이라고 부르는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기판을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컨벤셔널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칩 패키지와 이제 WLP 패널 레벨 패키징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이제 유사성을 살펴보면요. 둘 다 이제 똑같이, 칩의 패턴면이 아래쪽을 향해 있는 페이스 다운 방식이라는 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에 적용이 되는 것도 똑같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 제품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WLP나 PLP에서는 더 이상 솔더 범프를 만들지 않고 패드 형태로 열어놓은 다음에 RDL을 그 위에 형성시켜버리면 굳이 우리가 솔더 범프는 플럭스를 묻혀서 PCB 패드에다 얹어주는 방식인데 RDL이라고 부르는 기판을 칩 위에다가 직접 형성시켜버리면 굳이 솔더 범프를 맞추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패드가 뚫려 있는 곳에 저희가 패터닝을 해가지고 도금을 한 다음에 RDL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더 범프만큼의 높이를 또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패키지를 경박 단소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RDL이 형성이 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RDL 미형성 웨이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정용 웨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컨벤셔널 저희가 패키지에서 스페이서 칩이라고 더미 어떠한 칩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얘도 말 그대로 공정용 더미 웨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웨이퍼를 저희가 캐리어 웨이퍼라고 불러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캐리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리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RDL이라고 부르는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판을 새겨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소잉이 된 칩들, 즉 백랩하고 소잉을 한 그런 칩들을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착, 안착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RDL을 먼저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RDL 퍼스트라고 하고요. 칩을 먼저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RDL을 형성하는 방식을 저희가 칩 퍼스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메모리 만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RDL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PCB 내부랑 똑같아요. PCB를 저희가 잘라보면 내부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리 배선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필러라든지 프리프레그라고 부르는 그런 유리천으로 된 어떤 섬유 조직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물성을 이제 확보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죠. 근데 이 RDL 같은 경우에는 절연층이라고 부르는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필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리층들이 이렇게 닫힌 구조로 들어가서 저희가 패턴면에 있는 신호들을 구리층들을 통과해가지고 이런 숄더 볼 쪽으로 재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고성능의 어떤 반도체일수록 더 복잡한 RDL 배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더 다층의 RDL이 필요하면서도 훨씬 더 다층이지만 얘네들이 세세하게 만들어져서 신호들을 더 많이 모아주고 퍼뜨려주고 다른 데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RDL을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RDL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드밴스 패키징을 함으로써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비메모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컨벤셔널 패키징을 진행을 하게 되면 PCB 회사, 예를 들면 뭐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덕전자에서 PCB를 사온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칩을 연결하는 컨벤셔널 패키징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는 더 이상 이런 PCB 회사들의 PCB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공정과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들을 써서 RDL을 그냥 도금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형성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칩들을 거기에다 뭐 꽂아 넣거나 아니면 칩 위에다 RDL을 형성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 그리고 성능 최적화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같은 삼성 계열사라고 해도 사실 회사가 다르면은 성능 최적화 면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기술들이 잘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회사 안에서 RDL을 직접 형성시켜 버리면은 그 칩에 맞는 RDL을 더 형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RDL을 만드는 게 PCB보다 원래는 효율적으로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RDL을 잘 만들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단위 공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뭐 HBM에 사용이 되는 COW, 치본 웨이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일단 COW는 좀 까먹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웨이퍼 단위 공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공정용 웨이퍼를 저희가 캐리어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리콘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캐리어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패턴 웨이퍼를 고정을 시켜놓고 공정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패턴 웨이퍼를 자른 다음에 칩을 이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올려놓고 공정을 진행을 해도 두 경우 모두 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웨이퍼 크기로 공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HBM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뭐 지금 보면 12단까지 적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단으로 적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칩 형태로 하게 되면은 칩을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하나를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계속해서 얹어야 되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저희가 버퍼 다이라고 부르는 칩이 하나 있고 코어를 12층으로 D램을 쌓아 올려야지만 10, 사실은 13층짜리 칩이에요. 하지만 가장 하단의 칩은 PCB를 대체하고 그리고 로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모두 다 이 다이 투 웨이퍼 본딩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단의 로직 역할을 하는 칩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크기로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D램 D램이라고 부르는 이런 칩들을 12단까지 하이닉스는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삼성은 현재 8단까지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모든 회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칩으로 쌓아 올리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 즉 웨이퍼에다가 웨이퍼를 바로 적층하는 그런 공정들을 12단까지 웨이퍼를 쫙 쌓아 올려서 한꺼번에 자르는 그런 공정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다이 투 다이 본딩 같은 경우는 칩 위에 칩을 계속해서 적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하단에 뭐가 있냐? 캐리어 웨이퍼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다이 투 웨이퍼 본딩은 가장 아래쪽에 이제 뭐 패턴 웨이퍼가 하나 있는데 그 패턴 웨이퍼의 아래쪽에도 당연히 캐리어 웨이퍼가 있고요. 웨이퍼 투 웨이퍼는 캐리어 웨이퍼 위에 웨이퍼를 얹고 패턴 웨이퍼를 얹고 그다음 패턴 웨이퍼를 계속 얹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이 투 다이 방식 혹은 칩 투 칩 방식을 보면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얘가 공정용 캐리어 웨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칩 형태로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요. 다이 투 웨이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웨이퍼가 투명하게 또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웨이퍼를 패턴 웨이퍼 한 장을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칩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저희가 다이 투 웨이퍼 혹은 COW, 칩 온 웨이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COW 공정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COW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 웨이퍼 레벨 패키징인데, 캐리어 웨이퍼라고 부르는 공정용 웨이퍼에다가 가장 아래쪽에는 패턴 웨이퍼를 통째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칩의 형태로 위로 쌓아 올리는 공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모든 경우에 다 이런 캐리어 웨이퍼는 무조건 필수예요. 캐리어 웨이퍼가 이제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다 캐리어 웨이퍼가 이렇게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잉크 색을 좀 바꿔가지고요.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한 층을 쌓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제 공정이 일어나는 웨이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쌓아서 올려요. 그리고 또 웨이퍼를 쌓아서 올리고, 웨이퍼를 쌓아서 올리고, 이렇게 웨이퍼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를 저희가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하단에는 무조건 캐리어 웨이퍼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인 다이 투 웨이퍼 혹은 COW라고 부르는 방식을 보면은 가장 하단에 캐리어 웨이퍼가 있는데 이렇게 디바이스 웨이퍼를 한 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칩의 형태로 위로 쌓아 올리는 거를 저희가 다이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부르고요. 3번의 경우에는 캐리어 웨이퍼가 있는데 다이투 다이나 칩 투 칩 방식이라면 여기에다 칩을 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저희가 다이투 다이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어쨌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캐리어 웨이퍼는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리어 웨이퍼를 쓰는 거를 또 다른 말로 WSS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WSS 혹은 웨이퍼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정용 이제 캐리어 웨이퍼를 넣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공정용 웨이퍼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디바이스 웨이퍼가 깨지거나 공정 이동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방지하거나 그거를 서포팅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디바이스 웨이퍼를 서포팅하는 시스템으로 캐리어 웨이퍼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WSS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웨이퍼는 실리콘 혹은 저희가 유리, 뭐 글라스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라스를 이제 주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되면은 우리가 패턴 웨이퍼나 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캐리어 웨이퍼에 붙이기 위해서는 캐리어 웨이퍼와 그리고 이제 붙이는 그런 웨이퍼 혹은 칩 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접착제를 경화를 시키기 위해서 UV를 쓴다든지 아니면 접착제를 떼어내기 위해서 다시 레이저를, 가시광선 레이저를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과도가 있는 글래스 웨이퍼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용을 해야 되고,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내화성을 가지고 있고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유리는 다시 씻어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가공성도 훨씬 좋고요. 실리콘 캐리어 웨이퍼는 말 그대로 걔가 유리보다 더 잘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근데 실리콘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HBM 공정에서는 적어도 유리로 사용이 되는 그런 캐리어 웨이퍼를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리어 웨이퍼에다가 이런 디바이스 웨이퍼를 접착을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캐리어 웨이퍼이고요. 그리고 패턴 웨이퍼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캐리어 웨이퍼와 패턴 웨이퍼 사이에 이렇게 또 다른 색상의 물질이 있는데 얘를 저희가 접착제라고 불러요. 접착제라고 부르고 이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쓸 수가 있어요. 뭐 SI를 함유하고 있는 실리콘 접착제를 쓸 수도 있고요. 고분자, 뭐, 포토레지스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종류의 고분자들을 쓸 수도 있고, 접착력이 있는 소재들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경화성 소재를 썼기 때문에 UV를 이렇게 글래스 캐리어 웨이퍼 쪽으로 투과를 시켜서 얘네들을 굳혀버리고, 디본딩을 할 때는 이제 야그레이저를 써가지고 데미지를 입힌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를 작업이 다 끝나면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접착제를 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세정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끝나면 캐리어 웨이퍼를 분리를 합니다. 이거는 캐리어 웨이퍼가 됐든 웨이퍼 레벨의 캐리어 웨이퍼가 됐든 아니면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 패널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딩과 디본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 웨이퍼에 이제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바이스 웨이퍼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 웨이퍼가 저희가 백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캐리어 웨이퍼와 디바이스 웨이퍼에 이렇게 접착제를 써가지고 두 개를 붙였을 때 디바이스 웨이퍼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요 끝에가 이제 뭉툭하기 때문에 캐리어 웨이퍼와 이제 똑같은 크기로 만약에 디바이스 웨이퍼가 붙어 있으면
백랩을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 뾰족한 끝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뾰족한 끝이 생기면은 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가 파괴되면서 크랙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량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엣지 트리밍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영역들을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백랩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트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에 웨이퍼가 캐리어 웨이퍼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엣지 트리밍이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엣지 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이드 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라인딩 툴을 통해서 이렇게 디바이스 웨이퍼의 끝을 잘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트리밍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를 좀 더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패널 레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볼 텐데요. 패널 레벨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패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패널과 이제 웨이퍼 레벨의 차이점은 패널의 크기가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패널 레벨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삼성전자가 패널 레벨 패키징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널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정이 이제 진행이 잘만 된다면은 한꺼번에 더 많은 패키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패널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반도체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경적인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뭐 소부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어쨌든 패널 레벨을 이제 개발을 했고 네페스라고 부르는 회사에서도 패널 레벨 패키징을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패키징에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업이라고 부르는 워핏이라고 부르는 휘어지는 현상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RDL을 만드는데 우리가 더 넓은 면적에서 RDL을 만들면은 RDL이 더 많이 휘어버려요. 그래서 웨이퍼 레벨 대비해서 패널 레벨이 잘 된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패키징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지만 워업의 관점에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실제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SP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로 실리콘 면 안에 이렇게 관통선을 구리로 이제 만들어서 뚫어서 패턴면끼리 이렇게 잘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이어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BR을 통해서 수직으로 빠르게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디램이 정말 빠른 속도로 동작을 이제 고대역폭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기술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그리고 인공지능용 어떤 보조용으로 들어가는 D램이 HBM으로 사용이 되면서 수주가 이제 물량이 급격하게 이제 폭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TSP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TSP가 들어가 있는 웨이퍼는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공정을 보면은요. 일단 TSP는 먼저 그 팹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팹에서 이제 TSP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요.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TSP가 들어갈 자리를 저희가 애칭을 해주죠. 종행비가 깊게 파줘야 되기 때문에 딥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TSP를 필링을 뭐 도금을 통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쓸모없는 이제 그 구리 영역들을 CMP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오를 수행을 하게 되고, 패드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웨이퍼 범핑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예쁜 범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냐면 배올이 있다면 당연히 팹인데 페올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그림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비아를 만드는 게 비아를 실제로 이제 만드는 게 페올 전에 만드는가, 페올 다음에 만드는가, 아니면 아예 배올이 끝나고 나서 만드는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아 퍼스트, 비아 미들, 비아 라스트 공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아 퍼스트 공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를 페올보다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아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올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페올을 할 때 사나하게 만들어야 돼서 1000도에서 1200도의 온도가 가해지거든요. 그럼 그 열을 이 구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아 퍼스트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 전도성도 좋고 값싼 구리를 TSP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비아 퍼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제로 가장 지금 많이 진행하는 공정은 비아 미들입니다. 그래서 비아 미들 공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트랜지스터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고열을 이제 처음에 이제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마스크 패터닝, 즉 PR을 이제 해가지고 비아가 들어갈 자리를 패터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 리액티브 아이온 해칭을 통해서 TSP 자리를 파주게 되고, 그 다음에 TSP 자리를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해가지고 절연층을 이제 깔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얇은 방막층을 스퍼터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구리 도금을 진행을 해주고, CMP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오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웨이퍼 범핑을 해주게 되면 TSP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웨이퍼가 비아 미들 방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TSB가 이제 들어갈 자리에 어떻게 이제 애칭을 진행을 하는가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식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소 성분 F를 쓰게 되고요. 불소 성분이 실리콘에 닿게 되면 분해 혹은 이제 식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리콘을 식각하기 위한 방식은 어떠한 용액으로 만들어진 용액을 사용하는 습식 방식 혹은 뭐 플라즈마 방식, 기체를 사용을 하는 건식 방식이 있는데요. TSB와 같은 이제 종횡비가 높은, 즉 길이가 길쭉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식 방식으로 플라즈마나 기체를 활용을 해서 파줘야 됩니다. 우리가 습식을 하게 되면은 습식은 용액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더 싸고 그 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미세하게 이런 비아를 패터닝을 종횡비를 깊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식 식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선택비를 높게 이제 파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B가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한 실제로 딥 리액티브 아이온 해칭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이제 CFS라고 부르는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비아를 뚫어야 될 자리에다 쏴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쪽에 보호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막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희가 선택적으로 종횡비를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보호막을 우선 깔아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까주는 거는 SF6를 통해서 저희가 전압을 걸어주면은 SF6의 이러한 이온들이 이렇게 이제 하단 쪽으로 더 끌려오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압을 걸어주고 전압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더 이제 들어가면서 옆에를 또 파먹기 시작하면은 그때 요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CFX를 써서 옆에 측면 쪽을 보호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전압을 걸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조정을 해주고 전압을 없애면서 이제 파는 속도를 이제 더 빨리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정 진행을 하게 되면 종횡비가 깊은 TSB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제 아시겠지만, 페오를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페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TSP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TSP를 이제 만들어낸 그런 웨이퍼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P를 충진하는 과정에서, 뭐 도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TSP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5마이크로 막 수준, 으로 굉장히 이제 얇은 그런 비하 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옆에 뭐 미충진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형태로 도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옆쪽에 벽면과 이렇게 박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TSP 자체 내부에서 또 이렇게 피놀 뭔가 확산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반도체 산업 구분을 빠르게 한번 보면은요, 뭐 다들 뭐제 강의를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설계를 받아서 파운드리를 진행을 하는 팹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 원래는 패키징으로 이제 끝이지만, 어드밴스 패키징은 이제 그 가운데
포스트 팹이라고 부르는 혹은 어드밴스 패키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웹의 기술들과 이제 패키징의 기술들이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 넘어오는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든 HBM을 쌓는 공정이든 어쨌든 웨이퍼 레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거는 캐리어 웨이퍼를 부착을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스트팹 공정에서 어드밴스 패키징을 진행을 하는 공정에서 보면은요, 일단 처음에 그 포스트팹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캐리어 웨이퍼를 이렇게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SB가 들어가 있는 HBM 웨이퍼가 들어오면 처음에 캐리어 웨이퍼에 붙어요. 붙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범프를 양쪽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이렇게 이제 뒤쪽에도 범프를 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식각을 하게 되고요. 식각을 통해서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사이드 패시베이션 절연층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CMP를 통해서 구리를 오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범핑을 통해서 얘네들을 마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운트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어셈블리 공정이라는 게 쌓아서 올리는 썰말 컴프레션 본딩을 뜻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당 슬라이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그 HBM을 쌓아 올릴 때도 보면은 당연히 서버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데 다이들을 자른 다음에 얘네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한 층 한 층 이제 쌓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HBM을 쌓는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HBM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조를 한 장만 더 뒤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HBM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여기까지가 이제 HBM이에요. HBM이면은 지금 얘네들을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하단에 존재하는 거를 저희가 로직 다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4층짜리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로직의 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4층으로 이렇게 디램 칩들을 쌓아 올리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하단에 로직 다이를 저희가 버퍼 다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디램 다이들을 코어 다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HBM을 조립을 할 때는 가장 하단의 버퍼와 로직의 역할을 하는 버퍼와 그리고 디램의 역할을 하는 코어 다이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버퍼 다이는 패턴 웨이퍼 그대로 이제 통째로 캐리어 웨이퍼에 붙여서 그 위에 코어 다이들을 자른 애들을 이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칩온 웨이퍼 공정이라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입고가 실제로 그 팹에서 만들어진 이런 HBM의 버퍼와 제 코어 다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이제 캐리어 웨이퍼에 이제 붙이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듯이 뒤쪽에 범핑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범핑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버퍼 웨이퍼는 캐리어 웨이퍼에 그대로 붙여놓은 채로 둡니다. 하지만 코어 다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칩의 형태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라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르기 전에 또 뭘 하게 되냐면 넌 컨덕티브 필름이라고 부르는 걸 도포를 하게 돼요. 적어도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넌 컨덕티브 필름을 도포를 하고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넌 컨덕티브 페이스트라고 부르는 플럭스와 이제 동일한 소재들을 마치 플랩칩에서 저희가 플럭스를 도팅하듯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플럭스를 디핑하듯이 이렇게 디핑을 한 다음에 쌓아 올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NCF까지 이제 부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소잉을 진행을 하고요. 칩의 형태로 이제 개별화를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개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픽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코어 다이들을 이렇게 잘려진 상태에서 NCF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하단에 버퍼 다이 위에 저희가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게 되는데요. 그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공정을 저희가 썰멀 컴프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썰매 컴프레션을 통해서 한 칩, 한 칩, 한 칩, 한 군데만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데 이거를 넌 컨덕티블 필름이기 때문에 경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넌 컨덕티블 필름은 어쨌든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언더필과 그리고 플럭스 소재의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숄더 범프가 잘 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숄더 범프가 잘 접합이 되는데 범프 옆에 빈틈이 넌 컨덕티블 필름을 통해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언더필의 역할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설마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몰딩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몰딩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위쪽에 이제 코어 다이 중에서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백그라인딩을 해주는데 이러한 HBM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에서 저희가 G1, G2까지밖에 하지 않았다면 얘 같은 경우에 G3까지 진행을 해서 정말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결함까지도 다 제거를 해서 칩을 빤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까지 몰딩을 하지 않더라도 표현이 이제 꽤나 튼튼하기 때문에 제품으로서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 제품이든 뭐 하이닉스 제품이든 이제 HBM을 까서 이제 옆으로 보면은요. 가장 하단에는 버퍼 다이라고 부르는 이제 로직 다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 다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4단짜리 제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4단이면 4개여야 될 것 같은데 그 4단이라는 숫자는 코어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가장 하단의 버퍼 다이를 제외하고 실제 D램이 4단이 쌓여 있다. 8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개인데 D램이 8개. 그리고 가장 하단에 로직이 한층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COW, 칩온 웨이퍼 방식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리고 다이2 웨이퍼 방식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실제로 버퍼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리어 웨이퍼 위에 웨이퍼 통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 다이들이 이렇게 다단으로 적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썰매 컴프레션의 공정 온도는 약 200도씨 전후이고, 썰매 컴프레션에서는 이제 넌 컨덕티브 이제 필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각 회사들의 이제 공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썰매 컴프레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non conductive 필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이제 non conductive 필름인데요. 이 필름이 숄더 범프와 범프끼리 잘 결합이 되게끔, 즉 플럭스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범프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 이제 언더필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기능성의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필름이 경화되는 시간이 긴 거죠. 그래서 썰매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칩 한 개를 쌓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초 정도. 그럼 4단에 쌓아 올리는데 40초가 걸리고요. 8단이면 80초예요. 근데 웨이퍼 하나에 사실은 하나만 이렇게 8단에 쌓아도 80초가 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군데를 쌓는다라고 하면은 웨이퍼 하나당 8,000초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이러한 공정 효율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또 이러한 이제 토레이라고 부르는 뭐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접합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 층 한 층을 쌓아 올릴 때 삼성처럼 10초씩 쓰는 게 아니라 1초씩을 이렇게 쓴 다음에 4초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무리들을 한꺼번에 10초만 딱 찍어 내리면은 가접합을 시켜서 다 붙지 않았었던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층의 칩들을 쌓는데 1초, 1초, 1초 이렇게 걸리면은 여러 무리들이 이제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10초간 꾹 누른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가 10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무리당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8층으로 쌓는다 그러면 8초가 걸릴 거고 8초에 그 다음에 이제 8초 다음에 이제 100군데가 있지만 그 100군데를 한꺼번에 우리가 10초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8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00초이고
800초에 10초를 더하게 되면은 810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방식이 8000초였다면 이 방식은 이제 810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이런 기술들도 제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넌 컨덕티브 이제 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넌 컨덕티브 필름은 무조건 이제 서머 컴프레션 본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소재이고요. 실제로 이제 넌 컨덕티브 필름이 들어간 형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범프와 범프 사이에도 넌 컨덕티브 필름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넌 컨덕티브 필름의 역할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플럭스 소재도 있고 플러스 거기에 고분자, 에폭시 소재도 뭐 들어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SiO2 필러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고분자와 SiO2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범프 사이에 있으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범프 사이에 이제 위치했을 때 최대한 밖으로 밀려나게끔 소재를 그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고기능성의 소재이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일본에서 당연히 다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제품과 SK 하이닉스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삼성전자 제품이에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범프 사이에 이제 보면은 넌 컨덕티브 필름이 존재하고 그리고 몰딩을 따로 진행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멸 컴프레션을 통해서 쫙 쌓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뭐 100군데 다 쌓아 올리고 난 다음에 몰드 공정을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SK 하이닉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라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이 몰드의 색상과 내부에 존재하는 범프 쪽에 존재하는 색상이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컨벤셔널에서 배웠었던 몰디드 언더필 방식을 쓴다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정이 지금 빠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플럭스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플럭스 방식을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플럭스 방식이 아니라 넌 컨덕티브 필름 방식을 쓰지 않고요. 넌 컨덕티브 페이스트 혹은 그냥 말 그대로 플럭스를 그냥 발라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플랩칩 패키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플랩칩 패키지를 쌓기 위해서 PCB에다가 칩을 얹게 되는데 그 칩 하단의 숄더 범프에다가 우리가 플럭스를 디핑을 한 다음에 PCB에 이렇게 얹잖아요. 얹고 난 다음에 리플로 오븐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과 동일한 원리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토레이의 방식과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장 하단에 버퍼 웨이퍼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칩들을 쌓는데 넌 컨덕티브 페이스트 혹은 플럭스가 이제 발린 상태로 한 층을 쌓는데 가접합에 가접합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설명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필름을 쓰는 게 아니라 플럭스를 쓰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짧게 눌러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필름 같은 경우는 완전 경화를 시켜야 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럭스를 쓰기 때문에 한 층 한 층을 쌓는데 한 4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4초인데 8단을 쌓으면은 32초밖에 소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0군데를 쌓는다라고 하면 3200초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3초, 4초밖에 안 써가지고 얘네들을 가접합으로 쫙 위로 쌓아 올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금속금속간 결합이 완벽하게 형성이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접합을 통해서 무리들을 쌓아 올리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가 진행을 하는 건 이거를 리플로우 오븐에다 집어 넣어 버려요. 리플로우 오븐에다 집어넣고 그다음 웨이퍼가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로 리플로우 오븐에다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밀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MR이라고 불려요. 매스 리플로. 한꺼번에 우리는 이 공정이 끝나고 나면, 설마 컴프레션이 끝나고 나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삼성전자가 8,000초이면은 하이닉스는 3,200초 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뭉태기로 다 MR을 넣어버리고, 매스 리플로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접합이 된 상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열풍을 통해서 완벽하게 4단까지 잘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제품이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MUF 소재를 그냥 부어버립니다. 부어가지고
범프 사이를 메꿔주고 그리고 사이드 몰딩까지 동시에 이제 완성을 해줘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사실은 컨벤셔널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다단으로 접층하는 데다 하이닉스는 적용을 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뭐 HBM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 HBM 3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HBM3가 4세대면 HBM3 이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디드를 써가지고 저희가 5세대라고 부르고요.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HBM4부터를 저희가 6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HBM3 4세대 제품에서부터 SK 하이닉스는 이 MRMUF 방식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패키징을 잘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넌 컨덕티브 필름을 쓰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속도 측면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이제 MRMUF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걸로도 우리는 다 대응이 된다. 근데 이 MRMUF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기술 특허도 걸려 있을 거고요. 근데 이 MUF라는 소재가 중요한데 이거를 일본 회사 나믹스가 지금 하이닉스와 5년간 단독 공급 계약을 이제 맺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다면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6세대로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세대 HBM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세대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방식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솔더 범프를 HBM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솔더 범프를 쓰지 않고 그냥 CU 패드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웨이퍼와 웨이퍼끼리의 접합을 바로 진행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제 신박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CU 패드만 쓰기 때문에 이런 패드의 크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 있다면 현행 HBM에 약 1000개의 솔더 범프가 붙어 있다면 1000개의 솔더 범프는 1000개의 인앤 아웃 핀이 붙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한 개의 칩에 이런 CU 패드를 10마이크로로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만 개의 CU 패드를 위치할 수가 있어요. 만 개를 위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속도를 이제 미친 듯이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더 복잡한 HBM의 트랜지스터들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 칩을 만들더라도 그 성능을 다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앤아웃 핀의 개수를 늘리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숄더 범프가 없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패드와 패드를 이제 접합을 시키는데 패드가 어느 정도 평평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었던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치본 웨이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버퍼 웨이퍼에다가 코어 다이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공정이 한 군데 쌓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80초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하면은 한 군데를 쌓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웨이퍼랑 웨이퍼를 그대로 접합을 하고 100군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100군데를 다 같이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8단을 쌓아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초가 걸린다고 해도 그래도 8단을 쌓으면 240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이제 6세대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젠슨 왕이 하이닉스에 6개월 정도 HBM4의 납품 기간을 당겨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해달라 약간 이런 이야기로도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MRMUF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U끼리 어떻게 접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패턴 웨이퍼의 CU 웨이퍼와 CU 패드와 CU 패드 간의 이제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구리 간의 접합은 약 400도씨 정도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절연층, 즉 CU 패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활용이 되는 소재가 SiO2이고요. SiO2를 활용을 해서 접합을 하는데도 약 400도씨 정도 온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하이브리드 본딩 10편을 뭐 실험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구리 패드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위에다 절연층을 깔고 그다음에 CMP를 통해서 뭐 절연층과 이제 구리 패드를 이제 똑같이 깎아주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위아래를 접합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00도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리 길이는 당연히 확산을 통해서, 열확산을 통해서 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 옆에 존재하는 절연층들 같은 경우에는 가수와 탈수 반응이 이제 400도씨 정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CU 패드끼리 접합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연층끼리 접합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400도씨라는 접합 온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고성능의 그런 반도체를 뭐 HBM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AP 같은 거를 만들면은요, 트랜지스터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50도씨 이상에서 25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접합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구리구리 확산과 그리고 이제 절연층의 가수와 탈수 반응이 400도씨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플라스마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온도를 한 200도씨까지 접합 온도를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구리가 팽창하는 속도가 당연히 절연층과 달라요. 열을 가했을 때 금속이기 때문에 절연층보다 더 팽창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앞서서 봤듯이 구리를 절연층보다 사실은 더 깊게 이제 파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400도를 가했을 때 구리가 이제 팽창이 되면서 절연층이 이제 팽창이 되는 속도와 이제 맞춰서 위아래가 접합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계면박리라든지 아니면 보이드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MP 공정이 이제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칩 한 개당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인앤 아웃핀 구리 패드가 있다라고 치면은요, 만 개의 이런 구리 패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절연층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높낮이들을 CMP를 통해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접합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드나 배면 박리가 없는 상태에서 평평하게 구리 패드와 그리고 그 옆에 절연층도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CMP와 그리고 이제 저온 접합을 통해서 이게 깔끔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이제 삼바원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HBM 좀 차이를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삼바원자와 하이닉스가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3세대까지 이제 경쟁을 같이 했는데요. 3세대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는 4세대 HBM3를 MRMUF 방식을 통해서 잘 제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4세대 12단 엔비디아 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5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양산하고 6세대까지 넘어간다라는 원래 로드맵이었어요. 그리고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다. 그런데 하나원자는 보면은 조금 의아할 수 있죠. 3세대 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4세대 중에서도 또 12단과 8단이 동시에 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세대를 갑자기 준비한다고 했다가 6세대 양산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5세대를 지금 건너뛰겠다라는 걸로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MRMUF를 지금 쓰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런 생산성을 사실은 N셰프 방식으로 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버퍼 로직 다이의 설계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패키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면 지금
지금 현재 이제 NCF 방식으로는 생산성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6세대 HBM을 삼성전자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필사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 거고, 하이닉스도 지금 당연히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인증을 해버렸어요.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제 진심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5년에 어떤 회사가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HBM을 내어놓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BM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범프 높이만큼 더 낮게 만들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칩들을 숄더 범프가 적용이 된 HBM과 비교를 해보면은 더 많은 수의 칩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칩이 더 많은 수의 인앤 아웃 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 HBM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비메모리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메모리 제품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패널 레벨을 뭐 삼성이 하고 있었지만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최초로 이제 갤럭시가 아니고 엑시노스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적용이 된 엑시노스를 처음으로 이제 내어놓았고요. 근데 어쨌든 웨이퍼 레벨이든 패널 레벨이든 사실 둘 다 만들어지는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RDL 기판을 쓴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칩을 연결을 해서 전기적 인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컨벤셔널로 치면은 플립칩 패키지와 이제 동일하다. 하지만 차이점은 숄더 범프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RDL 기판을 쓰기 때문에 PCB 기판보다 더 얇게, 경박 단소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L과 PCB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플랫칩에 사용이 되는 PCB 기판은 외부 PCB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RDL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TSMC면 TSMC에서 실제로 이러한 화학적인 소재들, 뭐 도금이라든지 PR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RDL을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형성을 시키거나 패널에다 형성을 시킨 다음에 칩들을 꽂아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RDL을 먼저 만든 다음에 뭐 칩들을 먼저 꽂아놓고 RDL을 그 위에다 형성을 시키거나 뭐 RDL을 먼저 이거나 아니면은 칩을 먼저 꽂아놓고 RDL을 형성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L 형성 공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칩을 먼저 캐리어 웨이퍼에다 이제 놓고 RDL을 형성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지금 캐리어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의 패턴면 쪽으로 뭐 실리콘면도 당연히 있겠죠. 실리콘면이 여기 뭐 이렇게 실리콘이라고 치면은 패턴면이 있을 거고요. 그 패턴면 쪽에는 패드가 열려 있을 거잖아요. 배우를 통해서. 그러면 그 패드에다가 우리가 RDL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RDL을 만드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얇은 방막층을 깔아주고 패드 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탈 RDL 배선을 깔아줘야 될 곳에 PR을 통해서 마스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L 메탈 배선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RDL 한 층의 이제 완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이제 절연층을 또 더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렴층을 더해주기 전에 당연히 PR 스트립과 그리고 얇은 띤 메탈층을 애칭을 해주고요. 저렴층을 이제 코팅을 해주는데 PCB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뭐 프리프레그 그리고 이제 뭐 카파클레드 뭐 이런 CCR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RDL 같은 경우에는 저렴층을 필름 타입으로 깔아주게 돼요. 근데 그 필름 타입으로 깔아주는 곳에서 가장 유명하고 거의 단독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이 절연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걔네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이라고 부르고요. ABF를 이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저공정으로 사실은 RDL 한 층을 쌓는 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RDL을 한 층을 쌓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쌓아야 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RDL을 이렇게 이제 한 층을 쌓았다면
그리고 또 절연층을 이렇게 ABF를 통해서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공정을 진행을 해서 RDL 2층을 쌓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L 3층에도 쌓아주고요. 근데 얘네들이 프리미엄급 AP로 가면 갈수록 5단까지 쌓아야 될지, 6단까지 쌓아야 될지,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쌓아준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재들마다 열 팽창 개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더 높은 이제 RDL을 만들게 되면은 그 열 팽창 개수 차이에 의해서 워업이라고 부르는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웨이퍼 크기보다 그게 패널 크기에서 만들면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패널 레벨 패키징으로 더 고성능의 RDL을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절연층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절연층을 몇 층으로, 뭐 RDL을 몇 층으로 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솔더볼을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를 당연히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떼겠죠. 떼고 난 다음에 뭐 백그라인딩을 수행을 하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입히고 나면은, 그걸로 사실은 이제 공정이 끝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사실은 공정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근데 RDL을 만드는 공정이 이제 난이도가 높고, RDL을 만드는 공정이 세부 공정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방막층 깔고, PR하고, 그다음에 도금하고, ABF 전원층 넣고, 그거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사실은 RDL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팬아웃, 뭐, 팬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팬아웃, F5가 이제 무슨 뜻인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팬인 패키지, 팬아웃 패키지 둘 다 WLP, PLP를 통해서 만들어줘요. 그런데 최종적인 패키지의 크기가 칩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패키지의 크기가 칩보다 더 크면은 팬아웃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팬아웃이 당연히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캐리어 웨이퍼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캐리어 웨이퍼에다가 처음에 RDL을 먼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RDL을 뭐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칩을 이렇게 조그맣게 위치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RDL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칩을 놓는 RDL 퍼스트 방식으로 펜아웃을 뭐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이제 그려보았고요. 근데 어쨌든 팬하우스로 만들면 뭐가 유리하냐면요. 팬하우스는 RDL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숄더 볼을 더 많이 위치할 수가 있어요. 옆에 팬인과 팬아웃이 지금 똑같은 크기의 칩이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6개, 6개면 총 36개의 지금 숄더 볼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10개와 10개이기 때문에 총 100개의 숄더 볼을 깔 수가 있고 총 100개의 숄더 볼, 더 많은 숄더 볼을 깔 수가 있다는 거는 칩의 패드 쪽에서 더 많은 전기적 신호를 뺄 수가 있고, 칩의 패드에서 더 많은 전기적 신호를 뺄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패턴면 안에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위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팬아웃을 통해서 RDL을 만들면은 훨씬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대응할 수 있는 패키징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테스트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인 패키지와 팬아웃 패키지를 예를 들어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칩이 있다라고 하면은 1세대에서는 요만한 크기로 만들었고 2세대에서는 좀 더 크게 만들었고 3세대에서는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팬인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팬인은 패키징이 끝나고 나서도 크기들이 칩의 크기와 이제 동일해요. 근데 팬 아웃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RDL의 크기를 3세대보다 더 크게 애초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팬하우스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1세대에도 이만한 크기에다가 이만한 칩을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2세대도 똑같은 RDL의 크기에다가 이만한 칩을 끼워 넣게 되면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도 RDL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 넣게 되면은 딱 크기가 맞는 거죠. 그럼 펜아웃이 끝났을 때 최종 패키지의 크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동일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저희가
테스트 인프라를 한번 구축해 놓은 걸 1세대에서 구축해 놓은 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패닝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의 크기를 계속해서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아지든 간에 아니면 커지든 간에 테스트 소켓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 테스트 보드를 한번 갖추는 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실제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도 새로 구매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패닝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팬인으로 이제 크기를 고정을 해놓고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팬아웃으로 했을 때, 더 고성능의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이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몰드 우선, 그리고 RDL 우선. 몰드 우선은 저희가 칩 퍼스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캐리어 웨이퍼라는 게 있으면은 이 캐리어 웨이퍼는 똑같이 비메모리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캐리어 웨이퍼 위에 접착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얘도 이제 접착제고 접착제인데 거기에 일단은 칩을 먼저 붙여 놓는 방식을 진행을 하고 혹은 RDL을 우선 먼저 깔아 놓는 방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칩 퍼스트 같은 경우는 몰드를 먼저 해버려요. 몰드를 먼저 해버리고 난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를 그냥 탈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거꾸로 뒤집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몰드가 된 상태에서 칩들이 이제 패턴면이 위쪽으로 노출이 되고 이렇게 몰드가 사방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 다시 한번 RDL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칩 퍼스트 방식도 가능하고요. RDL 우선 방식도 이제 가능한데 RDL 우선 방식은 RDL을 깔고 난 다음에 이제 칩들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몰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를 떼낸 다음에 숄더 볼까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성능을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RDL 우선 방식을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칩을 캐리어 웨이퍼 위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EMC 몰드를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은 칩들이 약간씩 공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틀어지게 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패드의 크기가 이제 더 작을 거고 더 많은 패드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차를 더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고성능으로 만들 때는 이 몰드에 의해서 칩이 약간 틀어지거나 이런 거를 차라리 방지를 하고 RDL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칩을 꽂아 넣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게 유리해서 RDL 우선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RDL 공정이 왜 어려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RDL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웨이퍼 레벨이든 패널 레벨 패키징이든 이 RDL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뭐 포토레지스트의 광원은 I라인이거든요. 1990년대에 사용했었던 그런 광원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UV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3나노, 2나노 공정을 진행을 하는데 왜 옛날에 썼었던 광원을 쓰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림에서 지금 패턴면은 요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이 다 패키징, RDL의 영역이에요.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도화지에다가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를 자르고,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스케치북만 잘라도 스케치북이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진 스케치북에다 접착제를 발라서 다른 스케치북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접착제가 잘 굳으라고 열을 가합니다. 근데 그게 웨이퍼가 혹은 스케치북이 더 얇아진 상태에서 더 넓은 면적에다가 여러 소재들을 다 모아서 붙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핏을 컨트롤을 하는 게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현상을 이제 예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소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웃으면서 차이가 이렇게 휘는 경우, 아래로 울면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그냥 이렇게 웨이퍼를 백랩만 진행을 하더라도 웨이퍼가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패키징에서는 이런 그 웍을 컨트롤을 하는 게 너무나 필수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볼 거는 반도체 패키지의 구성 요소를 보면 뭐 칩, EMC, PCB 기판, 접착제, 유기 소재, 솔더, 금속,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RDL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PCB 단위에서도 이렇게 엍이 일어나는데 웨이퍼 단위 그리고 패널 단위에서는 더 큰 엍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요. 각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열 팽창 개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최대한 해서 똑같이 이제 휘어지는 방향으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휘어지지 않게끔 소재를 설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패키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어드밴스 패키징 중에서 시스템 앤 패키지를 만들 때도 심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HBM 같은 경우에는 뭐 HBM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고 GPU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GPU와 HBM을 한꺼번에 인터포저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열 팽창 개수가 이제 다 각각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해서 패키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